반갑습니다. 오늘은 근현대사 요점 정리 두 번째 시간,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시기적으로 1910년부터 그리고 1945년까지 36년, 만으로는 35년간 이렇게 이루어진 시기인데, 일본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세 시기로 나누어서 봅니다.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에서 45년까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보게 되는 거죠.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을 우리는 무단 통치, 1920년대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 그리고 30에서 45년까지의 통치 방식을 민족 말살 통치, 즉 통치 방식의 그 명칭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단 통치일 때는 보다시피 이 무에 초점을 둔 시기, 20년대 문화 통치일 때는 문에 초점을 두고, 이때는 말살에 이렇게 초점을 두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10년대 무단 통치 말 그대로 싸울 무, 힘으로써 우리 민족을 통치하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헌병경찰 제도를 유지했다든지, 또한 태형 제도를 실시하고 적결처분권 등을 실시를 합니다. 적결처분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제도, 그리고 제복교사,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가 1910년대, 1920년대는 다른 말로 고도의 기만적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즉 민족 분열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 이때 친일파가 엄청나게 육성이 되었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때의 사례를 보면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하겠다 해놓고는 보통경찰 제도를 실시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경찰의 수를 상당히 늘렸던 이러한 기만적 정책, 그리고 언론 출판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오히려 검열을 강화했던 시기, 그리고 또한 태형이라는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오히려 치안유지법이란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더 억압했던 그런 시기, 문관 출신 총독을 임명하겠다. 무슨 출신? 문관 출신 총독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실제로는 임명을 하지 않았던, 이러한 우리 민족을 기만했던 그러한 시기가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민족 말살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살펴보면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된 것은 바로 이 3.1운동 때문입니다. 전 국민적 독립운동인 3.1운동이 발발하자 조선인들을 힘으로서만 억압해서는 안 되겠다. 이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다시금 문화 통치에서 민족 말살 통치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31년도에 만주 사변이 발생하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41년도에 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하고 싶던 거죠. 하지만 명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일시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3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30년대 이후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장시개명, 그리고 황국신민화 정책, 이 황국신민화 정책이란 것은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신사, 참배 등을 강요했던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보시면은 10년대, 20년대, 30년대 통치 방식이 다르고, 이렇게 다른 대표적인 사례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대에서 20년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 바로 뭐가 되겠죠? 이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연도는 1919년이 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난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발표. 윌슨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또한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
그리고 또한 일본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28 독립선언 발표, 그 외에도 고종의 독살설, 그리고 일본의 강압적인 당연히 무단 통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으로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런 분위기 속에 민족 지도자 33인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거죠. 그래서 민족 지도자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거 첫 번째 단계. 이후에 학생 노동자 상인에게 독립운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학생 노동자 그리고 상인이 참여하게 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시기. 마지막으로 결과 그리고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당연히 조금 전에도 보았다시피 무슨 통치에서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 3.1 운동이 실패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어갈 단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그 외에도 아시아 각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식 보았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가게 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 3.1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3.1 운동에 따른 결과 만들어지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실제로 3.1 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미 사실은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세 단체가 있습니다. 3개 정도의 대표적인 단체가 있는데, 국내에 있었던 단체 한성정부라는 단체가 있었고, 연해주에 있었던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국민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연해주 대한국민의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중국 상하이의 상해라고 적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책에 따라서는 이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작성하고도 있습니다. 한성정부는 사실 국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존재했지 실제로 활동을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체는 형식적인 단체. 이에 비해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독립투쟁을 무엇을 통해서 독립을 이룩하자? 무력을 통해서, 무장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획득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세력. 이에 비해서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세력인데, 이 단체를 하나로 합치려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 독립운동의 노선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다가 이 대한국민의회가 이쪽을 양보해서, 즉 상해 임시정부로 다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하게 된 것이 바로 뭐가 되겠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위치는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위에다 적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상해. 그리고 이 독립노선, 독립운동의 방향은 무엇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그래서 외교 독립론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정을 바탕으로 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초대 대통령으로, 임시 대통령으로 이승만, 국무총리로 이동희,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교통국이라든지 연통제라든지 혹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구미위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지만, 가장 핵심적이었던 바로 이 외교 독립론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외교 독립론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중에 이승만의 위임 통치론 혹은 이동희의 모스크바 자금 횡령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를 두고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열렸던 회의가 국민 대표 회의라는 것이 개최되게 되고, 여기에서 크게 세 세력으로 분화되게 됩니다. 하나가
창조파,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없애고 새로운 단체 만들자. 하나가 개조파, 수정을 할 부분이 있다. 참고로 창조파를 이끌었던 분이 신채호, 그리고 개조파는 안창호, 그리고 아니다 그대로 그래도 끌고 한번 가보자 현상유지파, 누구냐? 바로 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끝내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창조파 탈퇴, 개조파 탈퇴, 누구만 남게 되었다? 이 김구만 남게 되었고, 이 김구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끌어지게 되고, 이후 김구는 추가적으로 한인 애국단이나 그리고 한국 강복군 등을 조직해서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그 세력 자체는 좀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았는데 구체적인 독립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독립운동, 일본에 대한 저항 형태를 시기별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동아출판사 기준으로 해서는 1910년대 독립운동의 형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편한데, 먼저 1910년대 국내에서는 주로 비밀결사운동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비밀결사운동 형태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대표적인 이런 비밀결사운동을 펼쳤던 단체가 독립어군부라든지 대한강복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독립군 이지 건설운동, 주로 대표적으로 신흥 무관학교라든지 나중에 김자진 장군이 이끌 북로 군정서군이라든지 이런 독립군 기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참고로 이런 독립군 기지가 만들어진 이유는 누구를 양성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이 1910년대에 일어나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1920년대에 독립운동으로 넘어가면 1920년대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무슨 통치죠? 문화 통치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전파되던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국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국내만 먼저 살펴보면 국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았다시피 1920년대의 독립운동의 형태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년대 사회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주로 실력 양성 운동 형태로 독립운동을 실천해 나갑니다. 실력 양성 운동, 말 그대로 교육이나 혹은 경제나 문화 쪽으로 실력을 키우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물산장려운동, 또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쟁의, 사업을 한다든지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운동을 쟁의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역시 소작쟁의, 소작농들이 일으킨 쟁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 민족주의자들의 이러한 실력 양성 운동 대다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 쟁의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치안유지법, 사회주의자들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치안유지법 등을 위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어려움이 직면해 있던 상황이죠. 특히 이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말자 드디어 변절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했던 민족주의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 말 그대로 어디에 타협하는? 일본에 타협하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는 자치론,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세력. 말 그대로 친일파가 되겠죠. 친일파로 전향되어 버립니다. 이에 비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일본과 절대 타협할 수 없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세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이 치안유지법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드디어 연합을 해서 당을 하나로 만들자, 힘을 합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냐면 민족유일당 운동이 되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될 것이고, 어이구 여기가 좀 좁은데
이쪽을 좀 당겨서 적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아주 대표적인 단체가 1927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단체가 바로 뭐냐, 신간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신간해의 후원으로 일어났던 전민족적 3.1운동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주 학생항일운동,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독립운동이 또 있습니다. 60만세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60만세 운동인데, 이는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 학생이 주도해서 일으켰는데, 초기에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운동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사회주의자들이 잡혀가게 되고, 이후에 민족주의자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1926년도에 순종 장례식 날에 맞추어 가지고 일으켰던 운동,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았고, 지금 체크를 해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봤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지금 1910년대 그리고 20년대, 10년대는 국내와 국외, 1920년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국내를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 국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20년대 국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920년대 이후의 국외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억납니까?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이었죠. 그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 독립군이 드디어 양성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기가 192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도를 그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달에 발생한 전투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하자면 시기적으로는 여기 192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를 거두었던 거,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분이 최근 들어서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이죠. 홍범도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범도가 이끌었던 독립군 부대가 대한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일본이 이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대대적 일본군을 파견하게 되고, 이에 다시금 커다란 또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 성과,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청산리 대첩 역시 1920년 시기적으로 10월 달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가 북로군정서군, 그리고 그 외에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런 연합부대들이 활동을 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반대로 이제 일본이 이에 대한 복수로 대대적인 우리나라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간도 참변, 그리고 다시금 자유시 참변까지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대 초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통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반면에 간도 참변과 그리고 자유시 참변 등을 겪으면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후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나서 이제 일부 살아남은 이런 세력들이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1920년대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로 넘어가겠다?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국외 독립투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느냐, 조금 전에도 보았다시피 이 이후에 압록강과 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참의부,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라는 단체가 조직되게 됩니다. 일명 삼부라고 불리게 되는데, 1920년대 중반에 국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냐면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유일당,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신민회가 조직되게 되는데, 이러한 국내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국외에서도 이제 이 삼부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끝내 하나로는 통합되지 못하고 두 단체로 통합되게 되는데, 하나가 혁신의회 그리고 하나가 국민부로 이렇게 통합되게 됩니다. 혁신의회가 1929년에
그리고 국민부가 1928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 혁신의회를 위에다 적었느냐? 북만주 쪽에 만들어진 단체, 국민부 같은 경우는 남만주 쪽에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20년대 중반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30년대 초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와서 지금 보시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2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지금 살펴봤죠. 28년, 29년 나왔으니까 이제 1930년대 초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그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적어보면 북만주 일대의 혁신의회 그리고 남만주 일대의 국민부라는 단체가 수립되게 되는데 이 산하의 독립운동 정부 형태도 만들어지게 되고 독립군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의회 산하의 한국 독립당 그리고 그 산하의 한국독립군, 국민부 같은 경우에도 조선혁명당 그리고 그 산하의 조선혁명군 이렇게 단체가 조직되게 되는데 1930년대 초에 독립운동의 가장 크다란 특징이 뭡니까? 국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크다란 특징은 한중연합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크다란 특징이 되겠습니다. 31년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만주국이라는 계례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꼭두각시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중국이 위기를 가지게 되면서 기존의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던 한국군과 드디어 중국군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1930년대 초반의 모습이 되요. 이때 한국 독립군하고 연합했던 중국군이 중국 호로군 그리고 조선혁명군하고 연합했던 게 중국 의용군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졌던 시기 30년대 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반 이후 30년대 중반 이후에 가장 크다란 특징이 뭐냐, 특징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30년대 중반 이후 특징이 뭐냐 하면 독립운동이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 관내가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여기를 말하겠죠. 일반적으로 만리장성 안쪽을 우리는 중국 관내라 부르는데 이쪽 지역 만주 지역이 되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만주 사변이 일어나서 만주국이란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친일적인 그런 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여기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펼치기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중국 관내로 이쪽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체가 점점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단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로 바뀌게 되고 그 산하에 독립군이 조직되게 되는데 그게 조선의용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원래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전통적인 단체가 있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중에 한인애국당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후에 하나의 독립군 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강복군이 되겠습니다. 한국강복군에서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냐면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다시 한번 더 보면 10년대 그리고 20년대 30년대에서 45년까지 10년대를 문화통치 20년대 그리고 민족말살통치로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들 조금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더라. 특히 10년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무슨 운동 때문에 이 3.1 운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문화통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 영향 역시 이런 것들이 있다.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3.1 운동의 결과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했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의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정부를 연합해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수립되었지만 외교 독립론에 성과가 없자
크게 국민대표회의가 열었지만 많은 세력들이 탈퇴하게 되고 이후 김구가 현상 유지파인 김구가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구체적인 독립운동 저항 형태를 보면 역시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10년대는 지금 보다시피 국내와 국외 비밀결사운동과 독립군 기지건설운동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국내에서는 크게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으로 나뉘게 되고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실력 양성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물산장려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을 일으켰고 사회주의는 쟁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성과가 없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신간회라는 단체가 조직되게 되었더라. 마지막으로 1920년대 이후 국외 무장 독립투쟁 같은 경우에는 20년대 초에는 크다란 성과를 거뒀던 것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이에 비해서 크다란 피해를 입었던 사건도 두 가지가 있겠더라. 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3부가 통합되어서 혁신의회와 최종적으로 국민부가 조직되게 되고 30년대 초로 넘어가면 한중연합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국내, 국외로 나누어 봤는데 30년대 국내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실제로 30년대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대한 형태가 상당히 저조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